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4월 6일자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중국 경제를 일격에 정지시키는 아킬레스건의 정책, 무라야마 슈타로라고 프레지던트 온라인에 게재한 내용입니다. 4월 5일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석탄 소비국은 중국이다. 시진핑 정권은 2060년에 CO2 배출량의 실질 제로를 목표로 한다고 선언하면서 석탄 화력발전소의 신설을 점점 진행시키고 있다. 석탄의 시대는 끝났을 텐데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주역의 자리는 새로운 에너지원 석유로 옮겨갑니다. 석탄은 공해의 상징, 오래된 산업의 유물로 여겨지게 되었고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는 지구온난화의 최대 원흉으로서 세계적인 탈산소의 흐름 속에서 가장 먼저 배제되어야 할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석탄의 시대는 끝났다. 누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2020년에 들어서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석탄의 소비량은 과거 최고 레벨에서 고공행진하고 그 가격은 지정학적 동란 때마다 격렬하게 치솟는다. 그리고 그 검은도를 놓고 국가 간의 치열한 쟁탈전과 노골적인 전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왜 끝났어야 할 연료가 다시 세계 지정학의 최전선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일까요?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중국은 19세기의 세계의 공장이 영국이었다면 20세기 말부터 21세기에 걸쳐 그 칭호를 이어받은 것은 틀림없이 중국입니다. 1970년대 말 개혁 개방의 이후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성장의 원동력, 전력의 원천은 일관되게 석탄이었습니다. 이 석탄 의존이야말로 현대 중국의 최대 강점이며 동시에 최대의 아킬레스건, 즉 딜레마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 뒷받침하는 에너지원, 1번 경제 성장이라는 생명선, 중국 공산당이 통치의 정통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바로 경제 성장입니다. 국민을 풍요롭게 하고 생활을 계속 향상시키는 것이야말로 일당 지배 체제를 지탱하는 최대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이 국내에 윤택하게 존재하는 석탄입니다. 두 번째, 환경 문제라는 국내 시한폭탄. 그러나 석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그 으뜸이 대기 오염입니다. 2010년대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농밀한 스모그에 자주 덮여 건강피해가 사회 문제화 되었습니다. 석탄을 선언하는 한편 석탄 화력 신설, CO2 배출국이라는 국제적 압력에 중국은 석탄을 계속 태운 결과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모순되는 에너지 정책, 이 선언을 두고 드디어 중국도 본격적인 탈석탄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중국의 움직임은 언뜻 보면 모순입니다. 우선 중국은 태양광 패널이라 풍력 발전이라고 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와 설치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 속도는 경이적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중국은 국내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 신설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불안한 신재생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탈산소를 선언하면서 왜 석탄을 늘리는가? 이것이야말로 중국의 딜레마와 그들 나름의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오래된 에너지 석탄을 버리고 새로운 에너지, 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새로운 에너지를 전력으로 확보하고
그것이 오래된 에너지의 몫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전망이 나와서야 오랫동안 유지했던 석탄을 점진적으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미리 얘기를 한다면 한국 태양광 에너지 발전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저는 그 스루풋 회계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석탄 금수로 내목절랐다. 이 중국의 석탄에 대한 갈망이 2021년에 역효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중국은 정치적 대립으로 호주로부터 석탄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대 수입처를 잃은 중국은 이전부터의 전력 수요 급증과 국내 탄광에서의 증상 트러블이 겹쳐 심각한 전력 부족에 빠졌습니다. 전국의 공장에서 계획 정전이 잇달랐고 일부 도시에서는 신호까지 사라지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자존심을 버리고 이 비공식적인 금수 조치를 조용히 해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석탄임을 스스로 세계에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이 글을 다 읽고서 느낀 바는 석유 딜레마가 더 문제일 것입니다. 같이 다루어야 하지 않았을까? 석탄 딜레마의 해결책의 하나로 LNG 발전일 텐데 원자력 발전과 포트폴리오의 절묘한 조화가 필요한 중국이다. 아니 이건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다. 1차 대전을 석탄 패권 전쟁이라고 한다면 2차 대전은 석유 패권 전쟁이었고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무엇 때문에 발발할까? 묶어서 AI 전기 확보 패권 전쟁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긴 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은 중국이 세계 공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저렴한 에너지원 공급을 해야 한다. 저렴한 에너지원을 공급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석탄 발전을 계속 투자해야 한다. 한편 중국이 세계 공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EU 소비시장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EU 소비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중국은 현재 석탄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즉 태양광으로 대표한다면은 그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ED에서는 왜냐하면은 석탄 발전은 날씨 여에 따라 재생 에너지 발전은 불안하기 때문이다. CD' 이유는 파리 협정 CO2 최대 배출국 오염을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기차를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유럽에 전기차를 수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그것만큼은 미국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해결책은 중국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공장을 인도로 옮기는 것이다. 중동에서 석유 공급 회랑과 가깝고 인도는 키신저가 후회하는 것은 중국을 농업국가로 놔두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근데 그때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키웠다고 또 돼 있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은 너무 가정에 의하면은 좀 어렵다고 하죠. 어쨌든 중국은 산업국가로 발전하고 에너지가 왕창 들어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기에 유사한 뉴스를 또 눈에 팍 띕니다. 왜 중국은 러시아산 석유를 사면서도 불안해할까? 타일러 볼까요?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흔히 반미 에너지 동맹이라 불리는 이들의 관계는 사실 끈끈한 우정이 아닙니다. 미국의 제재와 인도의 이탈로 인해 이들은 중국이라는 단 하나의 시장을 놓고 생존을 건 할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고립, 인도의 이탈, 그리고 시한폭탄을 떠안은 중국의 딜레마까지
에너지로 본 지정학의 냉정한 현실을 분석합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론 부분에 나온 얘기지만은 불안한 중국과 고립된 러시아, 파일럿,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가 레드팀이다. 뭐 그런 것 같진 않다. 경제학의 연결고리로 보면 동맹이라기보다 물에 빠진 사람들이 물에 빠지지 않으려는 그런 행동인 것 같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됐고 이란 히메네인가요? 사망을 하셨고 툭하면 끝장이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사실 중화인민공화국도 살 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승패 얘기가 아닙니다. 한때 거대했던 국가들이 점차 고립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너지 강대국 러시아가 왜 선택권을 잃게 된 것일까? 러시아는 우크라 전쟁으로 유럽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유럽이 안 사면 중국에 팔면 된다. 근데 가격 경쟁이 안 된다. 하나의 수요 독점. 수요 독점이라는 전문 용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노소니, 수요자 일명이 독점력을 행사하는 시장 구조. 경제학자 조한 로빈슨의 저서 The Economy is Imperfect Competition에서 제시했다고 합니다. 인도는 미국과 친해지려고 한다. 중국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니까 러시아 석유 채굴 기술도 문제, 생산 능력이 조금씩 상실돼가고 있다. 중국 당분간 싸게 살 수 있지만 안보는 확보를 못한다. 중국 경제도 직격탄을 맞는 형태가 된다. 패자들의 딜레마이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지켜봅시다. 그래 놓고 여러분의 의견을 주세요. 그랬는데 뭐 직접 제가 의견을 주기보다는 다른 측면에서도 이미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미국의 세일 혁명 때부터 한국부터 우리가 수입을 해주면은 재빨리 해줬다면은 지금도 조금 일부는 하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한테 무역 관세를 그렇게 두들겨 맞지는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말미에 가서 국가별 핵탄두 보유 현황을 연계해서 의견을 냈는데 그 의미를 잘 이해하기 못하겠어요. 왜 마지막에 핵보유 현황을 제시하며 미국의 석탄 패권을 언급할까? 그래서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인도나 아주 힘들어지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불균형이 핵탄도 그런 거하고 어떤 연결이 될지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의견을 얘기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과 러시아의 이 핵탄두는 경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봅니다. 미래 공상이냐 망상이냐? 충분 조건 논리로 만약 이스라엘 중동 석유 유럽 및 인도의 공급이 이제 된다면은 그러면은 러시아는 중국의 동아시아에 공급을 시도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중동 석유를 수입 포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은 시진핑과 트럼프의 만남은 완전 중동을 이란을 거의 제압해가지고 중국이 이란의 석유는 도저히 가져올 수 없다는 희망을 아예 좌절시킨 다음에 5월달쯤 중국에 갈 것 같아서 그래요. 중국이 중동 석유 수입을 포기한다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미국과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공급 경쟁을 할 수도 있겠다.
물론 기울어진 경쟁일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을 또 하나의 그 사건으로 보고, 만약에 미국과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공급 경쟁을 한다면, 그러면 러시아는 동서로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동러시아 유전 경제 이익을 서러시아 지원하는 것에 크렘린에 갖다 바치는 불만이 발생할 것이다. 나름 러시아도 그 속으로는 연방 체제를 가지고 있고, 동러시아에 원래 사는 러시아인들은 러시아 그 소비에트 혁명 때 과거에 귀족 계급들이 백군으로서 도망간 곳이 동러시아인데, 백색 내전에서 적군이 그 승리해가지고 공산주의가 됐기 때문에 러시아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부유한 그 러시아 귀족층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귀족층 아낙네들이 지금 한국의 며느리들이 되려고 그러고 있다고도 하죠. 그래서 이 서러시아 입장에서는 야말반도 LNG는 동아시아로 팔아야 되는데 북극 항로로 동아시아로 오면은 되죠. 그러나 베링 해협에는 미국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미국과 동러시아가 동아시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합의할 것이다. 언젠지 모르지만, 또 미국은 중국에게 석유를 비싸게 팔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뭐 수요는 우리보다 더 많을지 모르죠. 중국이 한일, 근데 맘먹을 거예요. 그 경제 뭐 이런 거 보면 한일에 합한 그 수요량은 중국에 버금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법돌이 출신 권력은 이제 한국의 공식이 아니다. 또한 권력과 생존을 연결시키지 않아야 하는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뭐 이런 뭐 이런 걸 무슨 거라고 그러네요. 폭력적인 장면. 그래서 제가 공돌이 플러스 상돌이 출신들이 권력으로 연결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래도 그렇게 의견을 얘기했었죠. 이번에 클라이맥스에 대해서 미리 결론부터 제가 의견을 내는 겁니다. 통신사 콘텐츠 사업 실패, 헤럴드 경제 4월 5일, KT 스튜디오 지니가 만든 드라마 클라이맥스가 파격 장면으로 가득 연일 화제성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시청률은 도무지 오르지 않는다. ENA 첫 방송 이후 절반이 지난 6회까지 시청률이 2 내지 3%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시청률은 부진하지만 OTT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1위를 지키고 있다. 클라이맥스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향해 달려가는 검사와 유명 여배우, 그 주변 인물들의 생전국을 표방한다. 내용은 점점 더 세지고 장면은 더 자극적으로 치닫는다. KT, LG, U+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드라마, 예능, 콘텐츠 제작에 뛰어들면서 낭패를 보고 있다. 넷플릭스 등 OTT들이 낙대한 비용을 투입해 콘텐츠를 쏟아내는 상황에서 통신사 콘텐츠는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LG U+플러스, 스튜디오 X U+플러스가 만든 드라마 12는 마동석을 내세워 180억 원을 쏟아부은 대부작으로 제작됐지만 시청률이 2%대 하락으로 흥행에 참패했다. 통신사들은 똑같은 통신 서비스의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서 콘텐츠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경쟁이 쉽지 않다는 시각에 힘이 실린다. 넷플릭스 등 막대한 생태계가 구축된 OTT에 비해 시청자 확보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SK텔레콤은 OTT 웨이브를 만들었다가 수천억 원의 적자만 내고 티빙에 넘겨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히트칠 거 아니냐.
드라마가 히트 치려면은 신보수 선언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법들이 애들이 상위권을 다 차지하고 또 초상류층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로 지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는 상권 분립이 와해되어 있는 상태라까지 분석을 인식들을 하고 있죠. 하류층이 지금 한 80%가 되고 있지 않겠느냐. 빈부격차가 심해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자주국방 강한 정부 자유자본주의 경제를 지향하면서 공돌이 상돌이 엘리트들이 권력을 잡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히트 칠 것이다. 그리고 법돌이 출신들은 그것을 보좌하는 중산층 정도로만 시나리오 설정을 미래 설정을 해야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충고를 하는 바입니다. 나온 김에 한국 드라마 때문에 주민들 폭발, 일본 슬램덩크 동네 무슨 일, 하수영 중앙일보 4월 5일, 이사랑 통역 되나요? 지난달 31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가마쿠라는 이미 오버 투어리즘과 싸우고 있지만 이번에 한국 드라마 때문에 또 하나의 과밀 관광 명소를 떠안게 됐다고 보도했다. 가마쿠라의 제2의 오버 투어리즘을 문제를 안겨준 한국 드라마는 지난 1월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드라마 이사랑 통역이 되나요? 이사통이다. 다중언어 통역사 주호진, 김선호 분과 글로벌 톱스타 차무희, 고윤정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이 드라마에는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의 관광 명소가 주요 배경으로 등장한다. 문제는 드라마 속 배경이 된 장소 가운데 일반 주택가 바로 옆 철도 건널목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신문은 주택가에 있던 한적한 장소가 너무 많은 해외 방문객을 끌어들이게 되면서 주민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노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떤 X에 찍은 그런 가마쿠라 쪽의 그 사진인 것 같습니다. 해변도 있고 보기에는 경치가 좋은 것 같네요. 앞서 지자체는 2017년부터 슬램덩크 명소인 가마쿠라 코코마의 역 앞 철길에서 오버투어리즘 대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2023년부터 주택가 근처에서의 촬영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 에티켓 안내 표지판을 확대하고 현장 경비 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비책을 강화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주민불만이 더 커졌다는 외 시인은 짚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해 9월 가마쿠라 고꼬마의 역 앞 철길에서는 일부 관광객들의 무질서한 행동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일본 소셜미디어에선 오버투어리즘보다 더욱 부정적인 의미인 간코 코카이 관광객 공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동네 이렇게 철길에 이렇게 이런 장면이 나오는 모양이죠. 손흥민 39분 만에 커리어 첫 도움 4개 폭발, 5골 연결, 시즌 10경기 11개 어시스트. 김희용 일간스포츠 4월 5일. 개막 경기 무패 5승 1무를 질주한 LAFC는 MLS 서부 컨퍼런스 선두를 사수했다. LAFC는 콘카케프 챔피언스컵 3승 1무를 포함하면 올 시즌 공식전 10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다. 4-3-3 포메이션의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 7분 페널티 박스 안 오른쪽 지역에서 문전으로 낮고 빠른 크로스를 보내며 상대 자책골을 유도했다. 손흥민이 강하게 붙인 볼이 수비하던 다비드 블랙칼로의 발에 맞고 올랜드 골대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사실 확인만을 보도할 수 있는 스포츠 기자는 상대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기자보다는 아주 좋을 것 같다. 또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쪽도
좀 부담이 좀 적을 것 같아요. 적추된 전투기, 고립된 대령, 미국, 이란 수색망 조롱하듯 빼냈다. 유진의 조선비제에서 4월 5일. F-15 실종 대령 구출 심야 대작전. 미 특수부대 이란 방공만 농락. CIA 우주사령부까지 합작. 이란 수색대와 총격 교전. 4일 늦은 밤 미국 최정예 특수부대가 탄 수송기 수십 대가 이란 남서부 고킬루의 보예르 마흐마드주 인근으로 향했다. 작전 목표는 전날 이란 방공망에 적중당해 추락한 미 공군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 탑승자 중 실종 상태였던 무기통제사 구출이었다. 보통 이런 구출 작전은 낮은 고도로 최소 인력을 침투시켜 적 레이더의 노출을 줄인다. 그러나 이번 작전은 이렇게 몰래 침투하는 비밀 작전과 달랐다. 수백 명에 달하는 특수작전 병력이 수십 대에 이르는 첨단 항공기를 타고 적진 깊숙한 곳으로 한꺼번에 투입됐다. 일부 노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공중우세와 정보우세를 바탕으로 구조작전을 강행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작전 과정에서 미군은 이란 혁명수비대 병력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다. 하지만 압도적인 화력으로 이란 측 저항을 무력화했다. 이게 드라마나 영화 소재로 될 만한 구출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명의 미국인을 구출하기 위한 미국의 이런 행동, 그들이 국가에 충성하게 만드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 명의 군인이라도 귀중하게 살린다. 이것이 대국의 자세고 모든 미국인들이 인정을 뛰어넘어서 미국에 충성하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국이 25년 만에 최저치로 축소되면서 중국의 반부패 숙청이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습니다. 에코노타임즈 4월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대적인 반부패 캠페인으로 인해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마식루이 전 신장 당서기는 현재 당 규칙과 국내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혐의로 공식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영 매체가 확인한 이번 사태는 1989년에 격동기를 훨씬 뛰어넘는 문화 대혁명 이후 중국이 목격한 가장 극적인 리더십 격번의 시기 중 하나입니다. 마 총통의 해임으로 정치국은 25년 만에 가장 적은 구성인 21명의 위원만 남게 되었습니다. 한때 중국 항공우주과학기술공사에서 고위직을 역임하고 광동송에서 지사를 역임하는 등 항공우주 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경력을 쌓은 유망한 기술 관료로 여겨졌던 마윈의 정치적 궤정은 신장을 감독하는 동안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은 2022년 우르마치 화재 참사로 인해 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시위에 불을 붙이고 중국이 경직된 코로나19 제로 정책이 결국 붕괴되는 데 기여하면서 가려졌습니다. 수사관들은 또한 중국의 지속적인 부동산 부분 침체로 인해 사업 제국이 큰 손실을 입은 구리 대기업 왕웨닝과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으로 인해 분석가들은 시진핑의 숙청이 더 이상 군사 시절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제 산업회랑, 코리도스, 지방정부 구조를 관통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 전략을 실행하기보다는 자기보존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지속적인 높은 수준의 턴오버가 지역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마비, 의사결정 마비군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중국 엘리트 정치를 둘러싼 불투명성은 여전히 중요한 위험 요소입니다. 군 고위 인사들에 대한 이전 조사에 이어 이번 조치는 정책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을 중심으로 권력이 점점 더 중앙 집권화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통합이 국가 주도의 과감한 투자로 이어질지 아니면 민간 부분의 신뢰와 중국으로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을 더욱
약화시킬지에 대해 저울질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 있네요. 나라가 큰, 즉 국토가 큰 국가의 정치 체제는 중앙 통치냐 연방 통치냐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과거 소련에도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불렀다. 그럼에도 독재 소리를 들었다. 중국도 미국식 연방이 차선책일 것 같다. 다만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는 지방자치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글을 읽고서 우리나라 조만 땅덩이에 무슨 지방자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중동 석유 위기로 2026년 1분기 베트남 GDP 성장 둔화. 에코노타임즈 4월 4일. 베트남 경제는 2026년 1분기에 견고하지만 느린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GDP는 전분기에 8.46%에서 전년 동기 7.83%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2025년 1분기에 기록한 7.05% 성장에 개선된 수치이지만 정부가 앰비셔스 야심찬 목표를 세운 연간 최초 10%의 성장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경제 모멘텀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베트남의 중동 원유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수입의 80% 이상이 이 지역에서 조달된다는 점입니다. 주요 연료 트레이더인 페트롤리맥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은 21% 상승한 반면 경유는 84% 급등했습니다. 에너지 비용의 급증으로 인해 베트남 항공사들은 항공편을 감축해야 했고 정부는 국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가격 보조금, 원격 근무 정책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중동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베트남 관리들은 걸프 국가들, 일본 그리고 한국과 대체 공급 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기의 소매 판매는 10.9%의 양호한 증가율을 기록하며 외부 압력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을 예고했습니다. 베트남이 강력한 성장을 지속하고 연간 1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글로벌 에너지 상황이 얼마나 빨리 안정되느냐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독자, 중국 원전 시공실수 빈발 2011년 이후 200건 넘어. 4월 5일 교도통신입니다.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서 시공 미스가 빈발했던 것이 5일 밝혀졌다. 중국 규제당국이 보고서를 교도통신이 조사했더니 허술한 공사나 설비의 결함 등이 2011년에서 2024년에 적어도 200건이 있었다. 세계 최초의 차세대 원자력 발전에서도 배관의 설계 문제가 발견되어 당국은 기술 면에서의 능력 부족을 지적, 업계의 안전대책 강화를 지시하고 있었다. 중국 정부는 11년에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 사고 후 원자력 발전의 신설 승인을 동결했지만 12년에 신규 원자력 발전이 착공. 2030년까지 원전의 발전 능력은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급속한 발전을 이루는 반면 안전의식이 추궁당한 실태가 부각되었다. 일본의 원자력 발전 전문가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실수가 있고 건수도 많다. 모르고 운전하다가는 심각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에서 원자력 발전의 규제를 담당하는 국가핵안전국이 업계에 낸 문서에 의하면 13년 2월에 홍련 하원발 라오닝성에서 작업원이 원자로의 냉각 등에 사용되는 보조급속 탱크의 비정상적인 변형을 발견, 설계도대로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았다. 문건은 안전의식 결여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런 거네요. 그런데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들이 해안에 많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후쿠시마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면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직박의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거가 또 되겠죠. 중국 선양소 무차별 살상 칼로 행인 습격 사망자 정보도 홍콩 미디어. 지지 시사통신입니다. 4월 5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4일 무차별 살상 사건이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홍콩 언론이 5일 SNS 정보를 바탕으로 전했다.
중국 당국은 사건에 대해 공표하지 않고 본토의 SNS에는 관련 정보는 없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선양시 화평구의 초등학교와 시장 주변에서 일어났다. 남자가 칼로 통행인 등을 차례 습격, 머리가 절단되었다고 보여지는 피해자가 노상에 눕는 등 현장은 한때 대혼란에 빠졌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남자는 습격 후 근처의 건물에 도망쳐 전락사했다고 한다. 정확한 사상자 수는 알 수 없지만 4명이 사망했다는 정보도 있다. 약한 자가 더 약한 자를 괴롭힌다. 무차별 살상 빈발하는 중국의 전통성과 국민성. 2024년 6월 24일 장쑤성 스저우시에서 일본인 학교의 스쿨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일본인 모자가 습격당해 저지하려고 한 중국인 여성이 사망. 지나친 애국교육의 폐해. 9월 18일은 역사적으로 중국에서 국치기념일로 꼽히는 류저우 사건이 일어난 날이어서 선전 사건은 배경에 반일 감정이 있었던 것 아닌가 추측됐다. 폐쇄감, 불공평감, 권력에 대한 불만. 하지만 피해는 일본인에게 그치지 않는다. 중국 각지에서 자국민 자녀들이 무차별하게 표적이 되는 살상 사건도 빈발하고 있다. 2024년 10월 28일 북경시의 초등학교의 문 앞에서 초등학생 3명과 학부모 2명이 남자에게 칼에 찔려 부상. 11월 10일 광둥성 주하이 시에서 남자 누가 폭주시켜 35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부상. 11월 16일 장쑤성 우시시의 직업전문학교에서 칼부림 사건이 있어 학생 8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 11월 19일 후난성 상덕시의 초등학교 앞에서 10수명의 아동이나 보행자가 남자가 탄 스포츠 타입의 다목적차에 차례차례 치여 부상한 달도 안 돼 4건이나 일어나 사상자는 모두 110명을 넘었다. 루신이 지적하는 중국인의 국민성. 이게 보면은 10단계의 그 사회 지배구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좌전 소공 7년은 한 문장을 끌어내어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대신이 없으면 괴로울 것 아닌가. 걱정 마세요. 그보다 더 천한 아내가 있고 더 약한 아이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 아이에게도 큰 희망은 있는 것이다. 커서 대가 되면 더 천한, 더 약한 처자를 얻어 내 팔다리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루시 전집 1번째 학습연구사 1984년. 이기적이고 가엾은 정신승리법. 그렇다면 꼴찌에 있는 약한 자는 어떻게 울분을 풀까? 루신의 대표이자 아큐 정전은 사회 최하층에서 사는 이름 없는 아큐가 주변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진기한 정신승리법을 엿보내는 풍자소설이다. 마을 주점에서 연약한 비구니의 뺨을 꼬집고 손님들이 웃는 것을 보고 자신이 상위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월감에 젖는다라는 우습지도 않은 엉뚱한 불만 해소법인 것이다. 그렇게 중국인들이 정신성이 오랜 세월 동안 농민 노예 구조로 살았기 때문에 저런 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